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과 민주당의 검찰 수사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송영훈, 조연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이슈 태그 보고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을 향한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 송금은 중대 범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간 거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이렇게 연일 강한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 일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그 1심 유죄 판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네. 현저하게 말의 온도와 톤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 대해서 강도 높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맞다고 인정한 법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해요. 동시에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지칭하면서 지금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 법원, 언론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딱 하나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에 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프레임대로라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속여서,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다라고 속여서 북한에 800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을 보내게 한 사기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은 검찰, 법원, 언론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을 해야죠. 특경 사기범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이 무고의 위험을 안고서 고발하지 않고 있으면서 검찰, 법원, 언론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런 주장에 신뢰가 가기 어렵고 힘이 실리지 않고 말의 톤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대표의 발언의 배경,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급해졌다기보다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모종의 그런 비난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1심 판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로서 판단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심 판결문 읽어보신 분들 많이 납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북 방문을 위한 비용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술의 주된 진술의 증거는 김성태 회장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전에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사람이죠. 조폭 출신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그분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높은 신빙성을 가지길래 1심 재판부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북 송금이라고 단정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 출처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오늘 출처는 검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 부분은
그 녹취의 내용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처를 문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비판할 수 없으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외에도 이 녹음 파일이 나올 수 있는 출처는 뭐 여러 곳이 있죠. 피고인 측이라든가 뭐 여러 곳이 있고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만 피고인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분량이 한 4분 정도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직접 들어보면은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법원이 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증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증언했을 때 위증이 되는 게 아니고 증언하는 사람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을 때 그것이 위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는 그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는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 부분이 녹음 파일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어떤 그 증언의 방향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출처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에는 위증교사 혐의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 이후에 대한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 변호사께서는 이 출처를 문제 삼는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검찰이 아니라고 밝혔고 내용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출처부터 지적을 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쉽게 제3자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공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누가 제공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검찰 측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증교사라는 것에서 그 범죄가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요. 물론 편집된 내용이긴 하지만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이것을 거짓으로 진술을 하라든가 사실과 다르게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저는 적시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앞서서도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언론의 반감을 드러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앞서서도 이제 뭐 조급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물론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애완견이라는 단어는 랩독이라고 하죠. 보통 언론학계에서 쉽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릎 위에 있는 강아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양성하는 특정 언론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런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안부수 아태 협회 회장에 대한 다수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을 살펴본다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가 너무 적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체크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언론을 지적한 거다. 감시견, 그러니까 와치독의 반대말인 랩독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발언, 대단한 언론에 대한 망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만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론학 용어로 항변한 거다. 이렇게 그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발언을 두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고 당 대표도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을 원내 제1당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거쳐서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 언론들을 어떻게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매우 위험한 언론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많은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또
또 뭐 한준호 의원, 이정은 의원 많이들 있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검찰의 애완견 출신인 그런 국회의원인 겁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 의원 출신인 조응천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지상파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애완견 발언을 방어에 나선 분들이 바로 애완견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이 신문 없는 정부하고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언론관은요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할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SNS에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라는 글을 올린 건데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주준하는 이른바 저격글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린 메시지는요. 예. 그동안에 뭐 헌법 84조 이런 거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지적했던 것과는 약간 결이 달라 보여요.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그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에서 그 판결로서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사실과 다른 공격을 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한동훈 당시 검사의 반부패부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열어봤을 것이다. 이런 공격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는데 그런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환기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안에는 반대한다. 그런 언론관을 피력하는 것이 저는 주된 목적이었던 걸로 보여요. 실제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메시지는 사법 리스크의 방점이 있다기보다 나는 언론을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과는 언론관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SNS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투명한 언론관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언론 3법 통과시키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전대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전대 출마를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항마로서의 본인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소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당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놓은 지 시간이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전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과의 상대 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양당의 전당대회 좀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원 개정을 완료했고 국민의힘도 다음 달 23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확정을 하고 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대표의 연임 그리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여대한. 네, 글쎄요, 양당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반드시 어대한인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지 알고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경선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가 없고 사실상 뭐 연임이 확실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민주당이야말로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서 제가 위증교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7월에 지금 공판기일이 7월 8일하고 7월 20일 두 번 예정돼 있고요. 그게 지나면은 변론 종결을 하고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한 9월, 늦어도 한 10월쯤에는 판결이 선고가 될 텐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도미노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전혀 위험을 분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민주당에도 뜻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그 고민과 모색과 행동을 시작해야 될 때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오늘 당원 당규 개정을 중앙위에서 통과를 시켰죠. 당원 당규 개정 중에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대표의 그런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은 당대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그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 중앙위원들이 물론 501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84%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심이 결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당원들이 바라고 있지만 당대표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지난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겪은 바가 있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지만 그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가 할 것이고요. 그 결과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패가 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원톱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연임이 민주당에게 어떠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 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세제 개편 본격화 물음표라고 정해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주택을 대해서만 남겨두고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세제 개편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의견차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지금 법률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정말 이제 폐지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56조 중에서 그 국세 수입이 1년에 한 344조 됩니다. 그중에 종부세가 한 4조 6천억 원 되는데 그 중에서도 1주택자가 1년에 내는 종부세는 다 합해서 9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에 집을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세금 내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1주택자 종부세 재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정말로 그분들의 어떤 그 세금을 합리화해 줄 필요가 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은 이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을 내놓으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세수가 결손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세수 결손이 56조였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감액을 해주게 되면 그 금액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대책을 내어놓아야겠죠. 그리고 상속세도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속세 세금을 내시는 분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최고세율 50%를 내는 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상속세 납부자 중에 5%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1,000명이 되지 않는 숫자인데요. 사실상 부자 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죠. 과연 부자 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원구성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또 결렬된 상황이고 일단 국민의힘은 매일 열던 의총을 중단하고 민생 현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여당의 일단 남은 카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의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 내에서의 원내 전략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고요. 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국회에 오랫동안 정립되어 온 헌정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추인하고 또 정당화해주기도 곤란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법원행정처장, 공수처장 이런 분들 불러놓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을 거의 다그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그친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배당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에 관해서 거의 다그치다시피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셨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목적으로 오랜 헌정 관행을 깨고 법사위를 가져갔느냐, 이 부분은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숙고를 거쳐서 이제 책임 있는 여당다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바로 아무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가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목요일에 이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할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원식 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이르면 이번 주 20일이죠. 말씀하신 20일 날 본회의가 개최되고 그 7개 상임위원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리 늦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국민의 입장은 지금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빠르빨리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도 아닐 것이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7개 상임위원회 모두 다 민주당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영훈, 조현선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